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장의성입니다. 이호석 아카데미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점까지 찾아와가지고 네. 지점장님의 생각을 좀 엿듣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요즘에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약간 그 타이밍도 그렇고 네네. 강세장 이야기도 그렇고 좀 미시는 단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올해는 어쨌든 강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네, 올해 연간으로 강세장을 보고 있고요. 근데 좀 1분기 정도에 좀 고생을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1월 달에 예상치 못한 강세장이 나왔죠. 그거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1월에 강세장은 뭐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근데 2월 달에 사실 좀 조정을 좀 받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미국 지수 S&P 500이나 나스닥은 약간 빠졌죠. 뭐 코스피도 한 2% 정도 빠지긴 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강세가 나왔고 종목별로 보면은 그렇게 또 조정다운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뭔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다. 왜냐면 1월 달에 주식이 오른 이유는 명확해요.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를 덜 올릴 거고 하반기에는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너무 명확했었죠. 네네. 그래서 금리도 5.0% 미국 기준으로요. 5.0%까지만 올릴 거야. 하반기에 2번 내릴 거야. 연말 금리 4.5일 거야. 그러면서 신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각종 지표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니죠. 물가는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고용은 생각보다 강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이. 금리는 5.5 내지 5.75까지 열려 있죠. 뭐 6% 얘기하시는 분 있지만 컨센서스는 5.5 내지 5.75잖아요. 연말까지 금리 인하 없다. 채권 시장은 바로 반응을 했죠. 그렇죠. 뭐 10년물이 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2년물은 뭐 거의 5%에 육박을 하는 그런 수준인데 증시는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1월 달에 오른 이유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2월 달은 사실은 다 되돌렸어도 되는데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 공식이 적어도 올해 안에는 깨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이라는 거는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좀 빠지고 뭐 그렇죠. 이런 공식이 깨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금리 환율 증시를 보면 네. 금리가 오르면 네. 우리 기준으로 환율이 오르죠. 네. 달러 강세가 오죠. 증시는 빠지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금리와 환율은 올랐어요. 네. 증시는 버텼죠. 버팁니다. 네. 그래서 이 공식이 저는 적어도 올해 안에는 깨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뭐 이럴 수 있죠. 이제 시간차로 네. 결국은 주식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점장님의 생각은 이 공식 자체가 좀 깨진 것 같다. 네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깨진 건가요? 이게 이 공식이 깨진 데는요. 네. 예년하고는 너무나 다른 환경인 겁니다. 일단 이게 경기 침체라는 이슈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키워드 하나만 꼽자면 뭐였을까요? 경기 침체죠. 온다. 무조건 온다 이거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저는 그 뭐 이제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노 랜딩까지 얘기가 지금 논란이 있는데 적어도 올해까지는 노 랜딩이다. 우리 이호석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노 랜딩은 없어요. 네. 근데 적어도 올해 안에는 경기 침체가 안 오지 않겠느냐.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진짜 재밌었던 게 네. 뭐라는 표현이 나오냐면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왜 항상 6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 건가?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6개월 있다가 올해도 6개월 있다, 지금도 6개월 있다 이런 식이에요. 네네. 그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계속 지금 경기 침체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지연됐을 때 효과가 있을 텐데요. 지연된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돈이 너무 많아서예요. 양적 완화로 푼 돈이 아무리 지금 QT 양적 축소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은행을 보면요. 우리는 사실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한 5% 초반까지 봤었어요. 다시 지금 3% 후반으로 떨어졌지만 미국의 예금 금리는 얼마일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 0. 몇 %대입니다. 디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미국의 상업은행의 그런 지급 준비금을 보면 물론 고점을 찍고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4조 달러가 넘던 게 지금 한 3조 달러 정도 와 있는데 예년에 그 양적 완화 이후에도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에도 보면은 한 1.5조 달러에서 한 2조 달러 초반 왔다 갔다 했던 게 여전히 3조 달러라는 얘기는 은행은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준금리가 올라도 예금금리를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얘기할 때 맞아요. 그죠? 이게 단기 금리로 조달해서 장기 금리로 대출을 나가는 은행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어. 큰일 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조달 금리는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은행이 돈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위기나 아니면은 그런 은행의 자금 조달하는 그게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이호석 이사님 레프콘에서 쓴 네네. 글을 보면 기업들도 이미 자금 조달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물론 어려운 기업은 언제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금리가 올랐을 때 이슈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오겠죠. 근데 그게 올해 안에까지 없었을 때 효과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가계 부분을 보더라도요. 네. 미국은 사실은 저축을 하지 않는 나라죠. 근데 초과 저축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생겼었습니다. 맞아요. 2020년에 그게 한 2.3조 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어. 돈을 막 꽂아주니까. 네. 근데 그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2조 달러가 아직 남아있다고 해요. 언젠간 소진하겠죠, 미국인들이. 근데 그게 보통 이코노미스트들 예상이 올해 한 가을 정도면 소진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사실 초과 저축을 다 쓰면 물론 버는 대로 쓰긴 하겠지만 소비는 많이 위축이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경기 침체 예상을 하셨는데 그게 적어도 연말 내년 초까지 그 소진되는 그래프가 되게 완만해질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은 일단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고 또 잘 벌다 보니까 초과저축까지 꺼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과저축이 아직까지 저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급격하게 부러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는 뭐냐. 소비가 안 되면 기업들은 장사가 안 되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고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직장을 잃어요. 그러면 뭐가 안 되죠? 소비가 안 되죠. 이 악순환이 돌아가는 게 경기 침체인데 고용도 좋아요. 소비도 쉽게 부러질까? 물론 고용도 둔화되겠습니다만 이게 급격한 실업률이 치솟는 그런 사태가 올 것인가 보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좀 둔화되겠죠. 네. 소비도 고용도. 그렇다면 올해 말까지 이게 급격하게 소비가 부러지면서 그런 경기 침체가 확 온다라는 거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딜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최근 들어서 좀 젊은 이코노미스트들의 그런 생각인데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침체가 미뤄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면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투자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이 함의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경기 침체가 미뤄진 게요. 시장에 너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럼 어차피 내년 되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금리가 높아요. 그리고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죠. 그러면은 금리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5.0에서 5.5, 5.75까지 올라갈 거고 올해 안 내리면은 높은 금리는요. 언젠간 부담을 줍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언젠가는 다 그거에 대한 영향이 돌아와요. 근데 그게 미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자, 지금 만약에 경기 침체가 세게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하. 연준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금리를 올리고 있는 와중인데 그러니까요. 금리를 갑자기 또 내릴 수도 없고 물가는 아직도 그렇죠? 5%, 6%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정말 길바닥에 나앉고 막 이렇게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지고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걸로 인해서 물가가 잡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 내년으로 경기 침체가 미뤄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물가가요. 지금처럼 똑같이 5%, 6%대 상승률일까요?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지. 어쨌든 떨어집니다. 네. 지금하고는 레벨이 다를 거예요. 그쵸. 우리 생각보다 덜 떨어지더라도. 그렇다면 내년도가 됐을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한 2% 중반을 예상했는데 3% 초반이라고 해볼게요. 덜 떨어져서. 연준은 그때 나빠지는 경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런 경기가 하강하는 속도를 굉장히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오면 아이고 큰일 났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오면 네. 그래도 여력이 생긴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그때는 좀 잡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뭐 금리를 낮추면서 왜냐면 금리를 낮출 정도의 물가는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충분히 이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증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야, 올해 안 오고 내년에 경기 침체 오면 그럼 증시 내년에 빠지겠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증시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라도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빨리 벌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시장이 확 꺾일 거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게 막혀 있었다면 조금씩 아니구나, 올해까지는 미국인들이 소비를 버티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완전 막 축제를 벌이겠다는 게 아니고요. 버틴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도에 나빠질 거에 대해서는 연준이나 정부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서 증시는 오히려 2분기 이후로 강세로 좀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분기를 강세로 보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네. 주가가 위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분기가 그렇다면 우리 당장 3월 달에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3월에는 좀 상단은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공식이 아직까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3월 이제 후반이 되면 FOMC도 있고요. 그쵸.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매몰돼 있는 고리를 뭐 완전히 끊어내기는커녕 아직은 그게 시장을 많이 지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닐 카시카리가 뭐 점도표를 봐라, 뭐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에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상방 베팅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자, 중요한 건 그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실적 추정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2분기를 보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미국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떨어져 있고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이게 그 작년 연말에 기업들의 가장 큰 화두는 재고였습니다. 그렇죠? 재고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죠. 지금도 많죠. 네. 근데 상시 할인 막 들어갔었죠. 상시 할인이 들어갔었는데 왜 그러냐면 재고는 많은데 경기 침체 온대. 소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재고를 빨리 파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재고를 팔과 동시에 약간 생산 시설을 굉장히 좀 뭐 슬로우하게 가동을 해서 가동률을 낮추는 완전 낮추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아닐 것 같으면 재고는 물론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소진이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요. 처음에 물가가 내가 사 먹던 뭐 짜장면 값이라든지 뭐 물건 값이 갑자기 딱 오르면 놀랍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멈칫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우리도 소주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적응하게 됩니다. 이게 떨어질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돈이 있냐 없느냐인데 고용이 좋고 초과 저축이 있기 때문에 소비는 다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재고가 줄어드는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공장이 가동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공장이 지금 안 돌아간다는 게 어떤 걸로 알 수 있냐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50 밑으로 작년 11월부터 떨어져 있죠. 네. 이게 47.4까지 떨어졌다가 2월 지표가 47.7로 살짝 반등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쨌든 바닥을 찍은 모습이라면 2분기 때는 이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다시 50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 아니면 적어도 그때가 바닥이었구나라는 걸 의미 있게 보여주는 게 2분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이제 초중반이 되면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1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여기서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보다가 약간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이던스에 녹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금리가 두렵습니까? 고물가가 두렵습니까? 고금리와 고물가가 만드는 경기 침체가 두려운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럼요. 경기 침체가 무서운 거죠. 그럼요. 고금리는 사실 누군가에겐 축복이잖아요. 현금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두려운 건데 그게 이게 아니네. 조금씩 올해까지는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컨센서스가 늘어나면서 2분기에 좀 강세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진짜 우왕좌왕 정신이 없겠구나.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가동률 다 줄여놨는데 네. 또 안 온대? 그러면서 또 다시 또 가동해야 되고 그리고 재고를 또 줄여놨는데 또 다시 늘려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들이 생기면서 그런 변화들 막 당황스러운 그런 변화들 그런 것들이 또 증시에는 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증시도 뭐 미국도 있고 국내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지점장님은 다양한 고객들도 만나시고 하시면서 체감하시는 것도 있을 텐데 어느 쪽에서 하반기 때 또 이렇게 계속 기회가 있을까요? 약간 이제 저는 뭐 미국과 국내 둘 다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과
국내. 예, 이게 이제 좀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미국의 기술주를 계속적으로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미국의 기술주요. 예. 네. 왜냐하면 미국의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나 이런 우량 기술주들은요, 우량 성장주라고 할게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장기 그런 퍼포먼스, 장기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네. 그냥 정말 장기로 들고 갔을 때, 그게 이제 나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투자 상황이 그거랑 맞는 분들, 특히 이제 자산가 분들이 그런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하지만, 또 그게 지루하신 분들이 있겠죠. 네. 그런 분들에게는 최근에 국내 코스닥 시장 난리 아닙니까? 종목 장세죠? 네. 종목 장세인데 이제 성장이 나오는 일부 그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올해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이제 주주행동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저평가된 요인을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서 해소해 주는 거죠. 주주행동주의를 통해서. 그게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선진 시장으로 이끌 거고 전체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좋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업도 많지만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느낀 건 뭐냐면 매매를 잘해야 돼요. 아, 사고 팔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잘 팔고 나와야 됩니다. 팔고 나와야 된다. 근데 그거를 잘 못하는 분들은 안 맞는 거고 그게 재밌는 분들은 더 다이나믹하니까 이쪽에서 조금 더 기회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국내 주식은 잘 팔고 나와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그 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열기가 너무 뜨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부 이제 그 섹터들 있잖아요. 네네. AI가 한번 슉 갔다가 네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쑥 갔다가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너무 부럽거든요. 옆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인 것 같아요. 한번 그 테마가 맞으면 뭐 4-5배는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일단 약간 이제 AI나 로봇을 보는 입장에서는 네. 물론 부럽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기업들이 나오겠습니다만 덩달아 오르는 게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힘들어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시세는 다 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 영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와중에 정말 세계 유수의 기업이 되는 기업이 나오겠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우르르 올라갔던 기업 중에는 다시 내려오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걸 내가 과연 선별할 수 있느냐와 일단은 한 만약에 1에서 한 2, 3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5까지 올랐다 3으로 오게 되면 1에선 3으로 올라갔죠. 근데 5에서 3이 되는 과정에 손실 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1에서 3이 갔는데 5에서 투자하신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어쨌든 1에서 3으로 3배나 올랐는데 네. 5배 오른 데서 사서 한 30% 손해를 보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실제로. 네. 좀 안타깝네요. 약간 로봇이나 AI는 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물론 네네. 그런 정말 인류 기업들이 나오시겠지만 네네. 그게 너무 덩달아 오른 기업들이 있고 네. 2차 전지는 진짜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고 그리고 정말 성장이 나오고 있고 성장이 향후 몇 년간 보장돼 있는 정말 보기 드문 섹터죠. 그거는 그렇죠.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방향성이 너무 좋죠. 그건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제 이번 오르기 전에도 시세가 몇 번 있었던 걸 보시면 지금까지 이렇게 뭐 직선으로 오르거나 계단식으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올랐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나중에는 더 높은 점에 찍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몇 년 뒤에는. 근데 그 과정이 직선이나 계단으로 가진 않겠죠. 지금부터. 네. 그렇다면 이 우여곡절이 언젠가는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비가 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이게 그거를 만약에 있을 때 견디실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그 투자는 내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갑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 이제 보면 약간 좀 감정적인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좀 보는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방향성은 너무 좋으니까. 그건 명확하죠. 방향성은 네,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게 구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좋은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때요? 요새 좀 중국도 관심이 많거든요. 중국은 일단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쵸? 그렇죠?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주식은 선반영이라고 해서 일단 기대감으로. 중국의 소비주들이 한번 1차 랠리가 크게 왔었고요. 한번 그게 조정을 한번 받고 난 뒤에는
저는 또 기회가 있다고 봐요. 중국의 소비주들은. 근데 네.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건요. 근데 지금까지와는 좀 다릅니다. 인구가 다르니까요. 근데 리오프닝은 분명한 게 하나 있죠. 아, 단 한 번의 기회인 겁니다. 내년에도 리오프닝 테마는 아니잖아요. 아하. 안 좋아졌다가 정상화되는 그 한 번에 대한 기회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취사 선택은 정말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아하. 내가 이걸 할 거냐. 아. 근데 이게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니까 아깝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잘못 들어가서 뭐 소위 말해서 물리면 네. 회복하는데 또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을 보는, 저는 사실 2014년에 후광통 열릴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네. 그걸로 한번 이제 뭐 좀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 이렇게 합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중국 투자를 되게 일찍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뭐 좋은 기억, 아픈 기억도 2015년에 기억이죠. 급락 기억 많이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중국 기업들의 특히 중국의 그런 소비주들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그런 시세를 함께 해왔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인구가 다르고 이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가면서 특히 이제 여유 소비라고 하는 안 하던 소비를 하는 거, 그렇죠. 시장이 상출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네. 무서운 시세를 한번 보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3기가 시진핑 3기가 출범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게 그 약간 덩샤오핑 이후로 개혁 개방의 시대에서 공동부유로 기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되게 중국 시장은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게 그 공동부유를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네. 정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그런 국가고요. 네. 예,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고, 근데 어느 나라보다도 좀 그 자본주의적인 색채를 덩샤오핑 이후로 띠다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잘 나가는 기업이 있겠으나 그게 다 이제 주주의 몫일 것인가 하는 고민이 시작이 되면서 맞아요. 저는 그 재작년인가요? 공동부유가 화두가 되면서부터는 사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좀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가 되고 싶니라는 질문에 대해서 약간 주저하게 되는 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국 주식이 안 좋게 만드는 영향이었는데 네. 사실 이게 그런 생각을 이제 서방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 지점장님처럼 하다 보니까 올해 초에 이제 좀 약간 또 여기서 뒤통수 맞은 거 아니겠어요? 그쵸. 정말로 급격하게 정말 지금 중국으로 돈이 몰려가고 네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조금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산업의 성장, 특히 소비 시장에 대한 성장을 믿고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그런 산업군이 있었다면 이제는 약간 단기로 봐야 되는 거죠. 테마. 단기로. 너무 강력한 테마가 있잖아요. 리오프닝이라는. 리오프닝, 거기다가 정부가 밀어줬을 때 방향성이라는 거는 그 어느 국가랑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세게 밀어주니까. 명확한 거잖아요. 정부가 정해주면 맞아요. 그건 정답이잖아요. 네. 어느 나라도 그렇게 정말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제대로 밀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방향을 잡았다면 어떤 산업을 지원하기로, 그렇다면 약간 테마 투자가 더 적합한 그런 단기적으로 그런 뭔가 재료가 잡혔을 때 집중적으로 먹고 나오는 그런 투자가 가능한 국가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먹거리가 없다는 건 아닌데요. 난이도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이제 중국의 뭐 여행업이 커져, 그리고 면세점이 커져요. 그러면은 그거의 핵심 기업을 중장기로 들고 가서 그 산업의 성장, 기업의 성장을 쭉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과거에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커진 빅테크 기업들은 안 하던 인터넷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요. 그 인터넷 모바일로 가면서 커진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이렇게 그게 내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과 맞먹는 그런 이제 유저를 보유하고 이렇게 커져갔던 기업들이 정말 정부 정책 때문에 굉장히 부러지기도 했었고요. 그들이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과거에는 그냥 갖고 있으면 됐던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나서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안 됩니다가 아니고 뭐랄까요, 내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졌고 중장기로 볼 수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시장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중국이라도 봐야죠. 먹거리 있으면. 근데 조금 더 편안한 시장이 미국과 우리나라에 있다면 투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좀 이왕이면 조금 더 편하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주주행동주의라는 게 정말 진정한 자본주의로 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기업의 펀더멘탈에 수렴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되는 시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상적이었던 거는 리오픈은 2번 없다. 리오픈을 한 번 더 하면 리오픈도 아니고 네네. 리오픈은 한 번밖에 없다. 그 기회를 잡을 건지 말 건지 판단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중국에 대한 의견도 너무 소중히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지점에 왔던 것 같아요. 네네. 지점장 지점 처음 생겨가지고 그죠? 그때 이제 정희석 이사랑 네, 셋이서 네, 방송을 네, 했던 네, 것 네. 같습니다. 그때 1년 동안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제 2021년 4월 25일 날 오픈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청혼의 꿈을 안고 네. 오픈했는데 일단 증권맨들은 더 잘 느끼실 거고 작년에 증권사로 발걸음 하시는 분들은 뭐 많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신규 고객이 유입인데 많지 않았죠. 그래서 좀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올해는 뭐 제가 보는 대로 시장이 간다 그러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올해 뭐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지점을 알리고 많은 분들과 좀 소통하기 위해서 네. 저희 지점은 이제 작년 8월부터 매월 2차례 매주 둘째 넷째 주 목요일날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저녁 때.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은 매월 한 번은 꼭 제가 하고 있고요. 네. 나중에 우리 이호석 이사님 한번 저도 모시려고 불러주십시오, 나중에.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 25일이 되면 이제 오픈 1주년이잖아요. 생일이죠. 그래서 올 4월에는 다양한 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직은 뭐 정확하게 확정안이 안 나와서 그런 것들은 또 4월이 되면 또 한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